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김현수 교수님께 지금부터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3분과 진행을 맡은 김현수입니다. 요즘 SDG에 대한 여러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포럼은 전 한 두 가지 면에서 각별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SDG라는 거죠. 그래서 이념이나 신념이나 정치 논리가 아닌 과학기술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저 이슈는 저희 그 도시 세션에 좀 더 이렇게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KSDG라는 거죠. 각국마다 이 SDG를 개발할 때는 그 나라에 고유한 여러 시스템을 고려할 텐데,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도시화된 나라입니다. 한 12%의 도시 지역에 92%의 국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따가 송재민 교수님 발제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있는 한 2%의 도시 면적에서 3분의 2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SDG 실현을 위한 이 도시공간의 역할이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송재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계신데 월드뱅크에서 기후변화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관광 연구에 많은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먼저 송재민 교수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귀찮아서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무대 세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참가자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도시가 왜 중요한가, 또 이 도시라는 공간을 지속가능 발전하게 만들려면 어떤 전략을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저희 패널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진행된 내용이고요. 이 발표에서는 기술이 중심이 된다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앞서서 김현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2%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도시화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도시로 바뀐 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행동 패턴, 이 도시
도시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요.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또 더 나아가서 국가와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 도시라는 곳이 환경, 사회, 교통, 또 주거 문제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기회와 혁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창조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도시에 모이고 있고요. 또 다양한 기업 활동들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OECD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도시 중에서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그 GDP 기여도가 약 27%에 이른다라고 하고요. 이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는 이 어떤 국가 성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도시의 인구와 활동이 모여들면서 또 토지, 에너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우리나라 평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서울시 평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네. 조용한데 많은 경우에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나라 평균이 더 낮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수치를 보면 서울 평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서울시의 산업 구조적인 특성도 있지만 이 고밀복합 서울시의 도시 공간 특성 의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도시라는 공간이 고밀하게 조성이 되면 일단 모든 시설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접근이 가능하게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의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성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에서 도시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동감대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굉장히 복잡한 그림은 UN SDG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도시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 키워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시 지속 가능 발전의 성공 혹은 실패는 도시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와 같은 도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지속 가능성 발전에 있어서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에 대부분은 어떤 부문에 사실은 토픽이 들어가 있는데요. 11번째 목표로 이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가 하나의 그 중요한 목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속가능한 도시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브로드하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SDG 11번에 표현되어져 있는 지속가능 도시의 표현부터 저희가 참고를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SDG 11번에서는 포용적, 안전, 회복 탄력적, 지속 가능한 주거 공간을 지속 가능한 도시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DG에서 이제 큰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SDG 11번 안에서도 지금 10개의 세부 목표가 제안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요한 구성 요소로 보자면 주택, 공공 서비스, 교통, 도시 계획, 문화 자연 유산, 재난, 또 환경, 녹지 공간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내용은 매년 유엔에서 이제 각 국가별로 이 지속 가능 발전 달성 목표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최근에 2022년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63개국 중에 27등, 수능으로 치면 한 3등급 정도 됩니다. 3등급에 그 도시 부문 11번 고를 보면 우상향하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성적표에서도 11번 고를 꽤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정말 도시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사실 UN SDG라는 게 개도국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부터 선진국까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각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미니멈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SDG, 도시 SDG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입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 2명 중에 1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심화 문제는 우리나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또 저성장,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쇠퇴하고 경제가 쇠퇴하는 이런 이슈들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기후변화 이슈가 이제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죠. 정치, 경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탄소 기반으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 또 스타트업, 그래서 일자리,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있고 또 일하는 행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유튜브 송출하고 있는 것처럼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과 이 온라인상의 공간에 결합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기후의 빈도, 또 규모, 점점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 인프라나 시설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을 좀 보면 기술은 굉장히 플러스적인 임팩트가 많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원인을 또 분석하고 대응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대는 시민들의 이동성을 개선시키고 또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AI 등도 시민들의 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능형 빌딩과 인프라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K형, 우리나라형 도시 SDG는 크게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저희 세션 동안에는 이 세 가지 이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 균형 발전 국토 공간 조성이고, 두 번째는 포용적 친환경적 모빌리티 확대,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건물 및 공공 스페이스 구축입니다. 이 탄소 중립과 균형 발전은 컴팩트한 도시 공간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 두 문제 상에 굉장히 유사점도 많고요. 또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빌리티 확대에서 모빌리티는 단순히 이동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 또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필요성, 수요 굉장히 중요하고 있어서 이 거주 공간을 어떻게 하면 이 기후변화로부터 회복 탄력적인 공간으로 구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 공학 기술을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이 한국형 지속가능 도시 모델은 UN SDG와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이제 UN SDG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미니멈한 최소의 구성 요인을 얘기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11.2의 뭐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의 확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모빌리티를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과 어떻게 연결을 하고 이 교통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만들 것인가, 또 참여적 도시 계획에서 더 나아가서 이 다양한 가구 특성 또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또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세 가지 주요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럼 도시공간 전략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간에서의 어떤 구현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 공간 위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생활권, 소위 동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일상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시권이라는 거는 출근하는 영역, 그래서 보통은 서울시를 예를 들자면 서울시와 그 주변 도시를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초광역권은 이러한 큰 대도시권들의 2개 이상이 합친 그런 경제 광역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동네 생활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코로나 겪으시면서 아마 다들 굉장히 동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중요하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권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그 동네 아니면 생활권이라는 게 되게 주거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단순히 주거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공간이고 또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코로나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기 저는 X세대이지만 여기 MZ세대들의 다양한 그런 가치관, 또 일에 대한 그런 뭐 워라밸, 그리고 또 일하는 여러 가지 행태 아니면 형태의 변화 등은 이 일상생활권 자체가 이런 세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이 소위 시간 도시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을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아마 파리의 15분 도시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이 15분 보행권과 그다음에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여기 보이시는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한 그런 생활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우리 서울에서도 이런 보행 일상권 개념을 최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동네 생활권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한데요. 좀 하나씩 보자면 교육시설, 의료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컴포넌트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물리적 시설로서 필요했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이 물리적인 것과 물리적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온라인 서비스가 그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이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도시 공간 또는 시민들의 삶, 행동 패턴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바꿀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 기존에 있는 대용량 고속 대중교통이랑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밀도가 굉장히 낮은 비수도권에서는 대중교통이 잘 될 수가 없는데 이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도 굉장히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일에 대한 그런 태도도 다르고 가치관, 또 삶에 대한 가치관, 또 여러 가지 온라인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유연한 근무 환경, 또 공유 거점 오피스 등이 이 일상생활권 안에 중요한 시설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가와 자연 환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코로나 덕택에 또 기후변화 때문에 이러한 자연 공간 확대가 또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굉장히 대형 공원을 조성을 했다면 이제는 일상 공간에서 보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녹지, 수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서울시 2040 서울 플랜에서 또 발표가 된 이 수변 공간의 활용, 단순히 한강뿐만 아니라 이 하천과 지류에 사람들의 이제 접근성을 높이고 그 수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계획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변 환경, 건조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약간 만화 같은 그림은 AI가 그려낸 미래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초록색이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면적인 이 평면적인 녹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직 녹화, 또 복합 녹화를 통해서 이 건조 환경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프라에서 하지 못했던 공기 정화라든지 온실가스 흡수의 영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영역을 넓혀서 생활권에서 이제 도시권 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도시권의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할 때 컴팩트 시티의 도시 형태가 지속 가능한 도시 형태로 많이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그 개념을 좀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그림은 캐나다의 세 지역을 이제 항공사진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온실가스 배출이 어떤 게 가장 낮을까?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50대 50인데 여기 1번에 보이시는 그림은 지금 아파트입니다. 이게 잘 표현은 안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그냥 넘어가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도시가 훨씬 더 세 번째 도시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낮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굉장히 녹지가 환경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사람을 수용을 하려면 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슈퍼 가려면 걸어서 못 갑니다. 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컴팩트 시티의 이 개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개념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컴팩트 시티라는 것이 모든 곳을 고밀화하자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한 곳을 고밀화, 복합화 시키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여기 도심, 또 부도심이 있을 거고 또 환승 역세권,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의 이용을 결국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환승 역세권의 고밀화가 중요하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주요한 고밀 복합 개발돼 있는 곳을 연결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결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속가능 컴팩트 시티가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설이 다 근접성이 마련이 되고 또 접근성이 개선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훨씬 더 활성화되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제가 탄소 중립에도 좋지만 이렇게 고밀 복합화하는 것이 혁신 성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디를 고밀 복합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중심지, 부도심뿐만 아니라 이런 환승 역세권의 고밀화 굉장히 중요한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삼성역의 예입니다. 앞으로 5개의 철도와 이제 버스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많은 공공상업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는 놔둬도 그냥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중교통 결절지의 고밀 복합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이 토지 이용이라는 것을 다 주거는 주거, 공업, 상업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다면 이제 앞으로는 시민들의 수요도 복합적인 여러 활동을 한 장소에서 하고 싶고 또 이런 복합적인 활동을 하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다기능 입체적 공간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흰색으로 박스 쳐 있는 부분이 이제 화이트 존이라고 해서 조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용도가 들어오도록 허용해 주는 그런 사업을 실험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컴팩트 시티를 얘기할 때 아까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간 것 같은데 컴팩트하게 하면서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그린 인프라를 훨씬 더 많이 확충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 시티가 아닌 곳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최근에는 그린 인프라라고 하는 여태까지는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인프라에 다양한 도시 기능이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자연 공간, 녹지, 수변 공간이 대신 그런 기후 환경, 기후 저감에 효율적이고 또 기후 대응에 효과적인 그런 인프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의 확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데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그 바람길에 대한 시뮬레이션인데요. 어떤 건물을 배치하거나 규모를 정할 때도 어떠한 형태가 가장 이런 환경 친화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광역권 국토 차원에서의 이제 공간 모습인데요. 이거는 아까 도시권에서 말씀드렸던 컴팩트 시티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감소 문제, 유출 문제, 또 경제 저성장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주요한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컴팩트하게 하고 남아있는 공간은 이 기후변화 대응 공간으로서의 전환 또 그 중요한 거점과 거점의 연결은 아까 교통시설로의 연결 또 온라인상으로의 연결 이런 연결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 이제 토론을 하면서 아마 패널 분들이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고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를 고려했을 때 이제 한국형 도시 SDG에서 중요한 것은 이 탄소 중립 균형 발전의 공간 조성. 두 번째는 포용적 친환경적 모빌리티의 확대.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건물 및 공공 스페이스 구축이고요. 각 생활권 또 도시권, 초광역권, 공간 위기에서 이제 어떠한 전략, 기술,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제한된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 분과 앞에서 발표했던 발제에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기술이랑 실행 수단이 실제로 실현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서 받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화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또 기술 혁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이 관계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학계의 함께 노력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결국 국가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로 이 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재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화 세션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리 세팅할 때까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저희 도시 세션에서는 토론자로 세 분을 모십니다. 먼저 LG CNS의 유인상 상무님 나오시고요. 유 상무님은 여기 소개된 아마 세종시 5-1 생활권이라든가 부산의 국가시범도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고 계십니다. 서울연구원의 홍상현 박사님, 지금 서울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를 하고 계시고 특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GTX 환승 역세권, GTX가 미칠 공간 변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고, 홍익대 도시공학과의 김형규 교수님, 건축, 도시 설계 분야에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다.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22분이라고 앞에 크게 디지털 시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 역할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 죄송하지만 한 5분, 6분을 넘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상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송재민 교수님 발표 같이 많이 공감을 하고요. 실체적인 국내의 공간 설계 그리고 도시의 조성 그리고 운영 단계까지를 어떻게 연계해야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제 교통과 도시를 연구하고 그 실제 도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SDG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SDG라는 것은 이게 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전 생애 주기에서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될지까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은 도시를 만들 때 LH와 수자원공사 같은 공기업이 시행사로서 토지를 조성하고 불화를 한 이후에는 인허가를 하는 지자체는 실제 설계 단계에서는 깊은 관여를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해들을 조속히 좀 빠르게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그럼 예전에는 그런 것이 맞고 지금은 틀린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개발도상국 시대에 빠르게 도시를 보급해야 될 때는 공공주택의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방식도 상당히 유의미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인구가 지금 빠르게 줄고 고령화되는 지금 같은 시절에는 그것에 맞는 도시의 조성 및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 국가 시범도시와 부산 국가 시범도시가 그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세종에는 복합용도 토지가 복합용도로 어렵게 승인을 받았거든요. 모빌리티의 가장 큰 목적은 가장 빠르고 편안한 이동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도시의 공간 환경으로부터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그의 IT와
자본이 같이 따라준다 그러면 실체적으로도 이동을 줄이면서도 아까 15분 생활권, 20분 생활권이 실제 구현이 가능한 모델로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도시의 조성과 운영의 메커니즘을 빠르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은 SDG 저희가 지향하는 바에는 근본적으로 다가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5-1 생활권과 부산 국가 시범도시가 향후 한 4년에서 5년간에 걸쳐서 대략 한 80만 평 정도, 여의도 면적 정도 되는데요. 그 가장 완벽한 레퍼런스 모델로 그것이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과 공공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밖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수 목적법인의 주주로서 민간 기업과 그리고 공기업 시행사죠. 그리고 지자체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 성공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민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그 미래 기술들이 상당히 접목되는데, 대략 한 70% 정도는 적정 기술, 운영을 고려한다면 운영비의 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는 운영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대략 70%는 적정 기술을 도입하고 30%는 미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미래 테스트베드로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지금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다녀왔는데요. 향후에 SDG에 저희가 레퍼런스 모델을 갖는다 그러면은 산업으로서의 도시도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그 아파트와 같은 도시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 저희가 도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최첨단 모델을 가짐으로써 향후 수출 모델로서의 그 의미를 배가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시범도시 두 곳에 정부의 규제 개혁이라든가 다양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 모델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상무님 감사합니다. 지금 유상무님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신수도 건설 사업, 그다음에 국가 시범도시 세종과 부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데, 아마 이게 완성이 되면 한 1등급 평가, 아까 성재민 교수님은 한 3등급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등급 도시를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 홍산영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의 홍상현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송재민 교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도시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인구적인 측면에서 고령화, 인구 감소가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고령화, 1인 가구화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저희 모빌리티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령화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지시게 되면 기존에 통근 통행을 하시던 업무 통행을 하시던 분들이 그런 통행을 줄이고 여가 통행, 쇼핑 통행 이런 활동들을 많이 늘리시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간선 통행보다는 내가 사는 곳 주변에서 근린 통행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1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서의 대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대부분 청년 1인 가구, 그다음에 고령자 1인 가구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을 텐데요. 청년 1인 가구 생활자들은 대부분 학교 근처 아니면 본인의 직장 근처에 집을 잡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행 거리, 통행 시간은 줄어들게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통행 빈도는 늘어나고 통행 패턴은 굉장히 다양해지는 영향을 갖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세 가지 카테고리의 그 어떤 위계를 송재민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마 예전에는 국가 간의 경쟁,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각종 경쟁력 지표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들이 많았다면 사실은 지금은 그 경쟁의 단위가 도시 단위로 내려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 집중 현상이라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린 통행이 중요해지는 거와 동시에 대도시권 중심의 어떤 집중 현상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생활권 주변으로 가서 보게 되면요, 예전에는 그 생활권 주변의 어떤 근린 상업 시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거리 주변, 대로변,
뭐 지하철역 주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자면 상당히 많은 음식점들이 배달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는 대로변의 지가가 높은 곳이 꼭 상업시설의 중요한 지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좀 접근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내지는 물건들을 어떻게 날릴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술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몇 년 내 내지는 뭐 십수년 이내에 자율차가 도입이 될 거고 자율차가 도입이 되면 모든 이동의 행태가 바뀔 것이다. 예전과는 전체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훨씬 더 장거리 통행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라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좀 몇 년 전에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개인 승용차가 있는 사람들한테 실험 기간 동안 운전자를 그냥 붙여준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랬더니 사람들의 행태가 어떻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율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한 거죠. 그랬더니 통행 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 빈도가 늘어나더라. 그다음에 심야 시간에 통행을 많이 하더라. 이런 행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율차가 상용화가 되고 나면 도로상의 혼잡이랄지 수요 증가는 뭐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이동 체계는 우리가 자율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내지는 UAM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울처럼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중장거리, 초고속, 대량 수송 이런 것들은 공공의 대중교통 예를 들자면 GTX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대규모 시설과 인프라가 필요한 수단들을 통해서 대량 수송을 하고 그 수단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율차를 포함한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차, 수요 대응형 수단이라고 하는 DRT 이런 것들이 그 틈새를 메우면서 대중교통과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수단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형태로 발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교통 측면에서는 앞에서 잠깐 발제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규모의 거점 연계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노드, 특정한 노드들이 새로운 기능의 노드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그걸 이제 모빌리티 허브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과 공유교통 수단, 개인교통 수단들을 연계하는 거점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보다는 훨씬 통행 행태나 방향성이라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는 집에서 도심으로 가고 퇴근 시간에는 도심에서 집으로 오고 그다음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고 이런 행태가 앞으로는 훨씬 더 모호한 형태로 발전할 걸로 보입니다. 발전이라기보다는 변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고정된 단일한 수단이 쓰는 인프라, 단일한 목적의 인프라라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유연한 인프라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상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 스마트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모빌리티의 변화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GTX가 이제 개통이 되면 그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 구조,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하게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SDG에 대한 위기이자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잘 활용해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 지명 토론자 김형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금방 소개받은 후잉대학교의 김형규입니다. 앞서 이제 발제에서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이라고 저희는 볼 수도 있겠는데 도시 조성하는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도시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제 선도하고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많이 공감들을 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떠올리는 이미지는 바로 도시에 녹색 요소가 많이 있는 나무도 많고 공원도 있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한 어떤 그러한 접근 방식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것도 우리는 아직 달성하기 좀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양적 지표를 많이 이제 목표로 합니다. 새로 도시를 만들 때 공원 녹지를 40%까지 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목표들을 세우는데 실제로 더 SDG를 위해서는 그런 양적 지표보다도 접근성에 기반한 질적 지표들이 좀 더 중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에 적용이 돼서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강 공원에 갈 수는 없고 너무 머니까 집 가까이 있는 선형공원이나 뭐 수변공원이나 작은 그런 작은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어떤 공원, 녹지 같은 이러한 어떤 지속 가능성을 선도하는 도시 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공공의 영역이라고 많이 간주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러합니다. 이제 공공이 주로 공원을 조성을 하고 녹지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원과 녹지 간의 연계를 또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확보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만은 결코 이제 공공에만 그걸 맡겨서는 좀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재정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개인의 어떤 그 토지에 대한 사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민간도 함께 참여를 해서 민간의 어떤 사유지 내에도 여러 가지 이런 공원과 녹지들이 좀 많이 결합이 돼서 이것을 철저하게 공공의 어떤 책임을 둘 게 아니라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즉 접근 가능한 이런 녹지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지속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여기가 이제 기술을 논하는 자리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도시를 연구하는 저희 입장에서 도시는 기술을 담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이 결국에는 도시 공간에서 저희가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러한 숙명을 저희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술이 도입이 되면은 또 사람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한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로 이어지든 아니든 간에. 근데 이러한 어떤 기술과 또 그에 대한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은 우리가 기존의 도시를 만들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또 발전시켜서 기존에 비해서 뭔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설득이 되고 공감이 돼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많이 하던 것이 소위 말해서 뭐 타당성 평가, 이게 금전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다, 이게 사회의 어떤 부를 축적시킨다, 증가시킨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소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기술이 또는 그에 따른 서비스가 지속 가능성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앞서서 발제해서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 기술들 이런 것들이 도입이 또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은 새롭게 등장을 하면은 결국엔 누군가 이걸 수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또 새로운 공간에 대한 수요도 생겨납니다. 결국 그러한 어떤 기술이 도시에 적용될 때는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우리가 그런 기술과 서비스에 내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치열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에 많이 좌우되어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지속 가능성의 논리와 결합이 되어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작동하고 또 개선되어서 지속 가능성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의 도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세 분 다 잘 지켜주셔서 저로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현규 교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친환경 도시라 하면 토지 이용 계획상 시퍼런 도시, 그린한 도시가 친환경 도시였죠. 녹지의 면적이 넓어야 하고 인당 녹지율이 높아야 하고, 신도시에 보면 판교 신도시가 녹지율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그 녹지는 어디 있냐 하면 고속도로로 단절된 산이 녹지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잣대로 보면 접근 가능이 어려운 그런 녹지인 거죠.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플로어에 계신 분이나 누가 혹시 예, 한번 또 우리 문일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문일입니다. 그 도시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미래 중에 하나가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처음 경험해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도시가 발전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인구가 이제 자연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한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네, 네. 자연 감소가 시작됐는데 전국적으로는 이게 감소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송재민 교수님 발제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명이 가속화될수록 뭐 런던과 뉴욕과 싱가포르와 같은 혁신 도시들이 더 성장하고 커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서울 대도시권이란 이쪽으로만 지금 다 몰리고 있는 거죠. 총 인구의 52%인데 총 인구는 큰 의미가 없고 사실은 이 생산 인구와 혁신 인력이 더 이제 모이고 있는 거죠. 수도권 안에서도 격차가 커집니다. 경부 축, 성남, 수원, 용인, 화성, 아산까지 증가하고 강남권이 더 세지는 이제 국토공간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고령화되고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지역은 계속 주택이 부족해지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이라든가 쇠퇴 지역의 재생이라든가 다소 좀 뭐랄까 이제 감성적인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이제 조금 달라져야겠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하던 20년 전에는 5G 통신이나 KTX가 없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국토 전체에 촘촘히 깔리고 나면 이제 아마 좀 이렇게 공간은 더 양극화되고 네트워크화되는 그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송 교수님 발제에 있듯이 좀 거점 중심으로 육성하고 이제 문제는 거점을 키우면 소외 지역이 발생하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결합 개발, 조세와 재정 혹은 메타 서비스 이런 것들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예,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간략히 하나 뭐 첨언하자면은 교수님 질문해 주셨던 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26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30년 전에는 정확히 96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산율 기준으로 보면은 30년 뒤에 1년에 대한민국이 6만 명 태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소멸해 가는데 여기 대학 교수님들도 뭐 많았지만 산업계에서 왔습니다만은 저희가 벚꽃 엔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업이 똑같습니다. 이코노믹 아까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은 이제 상보적인 관계인데 이코노믹 그로스를 같이 이제 고민할 때가 됐고 인구 구조가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MZ 세대가 거부감이 없는 속도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생하는 구조로 이제 빠르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 사실은 교육과 의료가 가장 중요한데 대학이 빠른 속도로 인생 2모작, 3모작의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어떡합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인구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회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저희가 연금으로 도시를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고령화 시대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구조를 믹싱해 가면서 공간이 그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코노믹 그로스, 경제 활성화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가 좀 더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공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홍 박사님, 김 교수님 뭐 짧게 한 1분 정도씩 클로징 멘트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방금 그 유인상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총 생산력이 감소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본다면 인구가 감소하면서 내지는 더 고밀화 개발되면서 조금 생기는 유유부지들이 예전보다 활용도가 낮아지는 부지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도시의 앞으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방 그 질문해 주신 것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화두가 약간 인구에 관한 것 같은데 인구 감소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인구의 구조도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좀 체감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외국인 인구의 비율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도시의 사회의 이제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10년 후 또는 20년 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아직은 까마득한 미래로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돼서는 우리의 도시의 구성원들도 굉장히 달라지고 또 인구 그러니까 구조도 달라지고 구성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그 도시에서의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바뀌거나 또 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도시 공간이 계속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송 교수님 마무리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저기 시계가 0이 됐는데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학 기술은 보통은 이제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자율주행차 얘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자율주행차 기술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지만 과연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도시 혹은 어떤 삶의 공간을 만드는지에 대한 미래상에 대한 설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적정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자리가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소통하고 또 공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SDG를 얘기할 때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SDG 목표가 하나하나는 굉장히 좋지만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GTX 서울에 만들어지면 서울에 있는 인구들의 이동성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서울로의 집중은 더 심화될 수 있는 거죠. 아까 김현수 교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개가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이런 SDG가 또 상충하는 본인의 그 분야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도시 세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송재민 교수님 슬라이드에 어떤 도시가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을까요? 라는 세 개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친환경이라 하면 그린 속에 단독주택이 덤성 있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죠. 실제로 제가 참여했던 분당 신도시 밀도를 계획할 때 과천보단 낮아져야 한다, 밀도가. 그다음 판교를 할 때는 일기보단 낮아져야 한다. 그게 친환경이다. 밀도를 낮추는 것이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고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가 지금은 이제 친환경 도시가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컴팩시티인데 아직도 우리 도시계획 학계나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밀도 낮추는 것이 친환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고 예를 들면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같은 거 이것도 사실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좀 다르죠. 근데 워낙 민감한 문제라 함부로 이 얘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시각은 또 완전히 또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가 지금 뭐 한 해 한 해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달 대학 수시 모집 결과 이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책은 소멸되는 시군에 상생 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사실 이제 우리 오늘 발제에 나왔듯이 거점과 연계, 컴팩한 거점을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가야 이것이 결국 생활 SOC를 공급할 수 있는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학계에서도 도시 재생이라든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저희가 지난 한 석 달 동안 모여서 얘기하면서 SDG가 이런 것들을 좀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준비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